방금 소개받은 김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수업 전에 이제 여기 학교 들어오니까 이렇게 단풍이 아주 멋있게 잘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열심히 또 열공하시는 분들을 뵈니까 대단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지식 서비스란 말이 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술 개발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새 뭐 테크 기업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얘기와 솔직히 뭐 제가 통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일에 대한 얘기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SK텔레콤에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있을 때 했던 일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혹시 뭐 티맵 개발할 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뭐 조그만 빔 프로젝터 뭐 이렇게 조그만 신사업들 중심으로 교육과 관련된 신사업,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아실지 모르지만 누구라는 AI 스피커까지 한번 좀 경험을 해봤고요. 지금은 뒤에서 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방송국 PD는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기술 개발, 그러니까 산업부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를 받을 때 북한학을 해가지고 이게 또 인연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의 이동통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또 그때 마침 또 통신회사 SK텔레콤이 있다 보니까 그 주제로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지식서비스 기술개발이라는 게 뭔지, 또 국가가 하고 있는 기술개발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짧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ICT, 뭐 요거는 대부분 이제 문헌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ICT에 대해서 한번 스냅샷을 한번 같이 한번 찍어보고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되면 이제 이런 테크와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관점에서의 이건 뭐 답은 없는 거니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남과 북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죠. 예. 선이 잘 안 나오는데 중간이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빛이죠. 예. 요걸 불빛으로 봐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트래픽으로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남쪽만 보면 지금 저희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빛이 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관점에서의 남과 북의 어떻게 보이지 않는 차이, 뭐 격차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크로징을 할 거냐는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북에서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북에서도 되게 많은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뒤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있는 기관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산업기술평가원은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기술개발 사업들을 이제 기획평가 관리하는 그 소위 말하는 산업부의 어떤 전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21년 기준으로 한 2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정부 과제 숫자로 따지면은 21년 기준으로 이렇게 3,300개 정도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기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과제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거를 보통 이 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제니까요. 기술 개발이 1년짜리는 별로 없어요. 한 2년, 3년, 길면 5년. 그래서 금액도 기준으로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보통 한 1년에 10억 정도의 규모. 그래서 3년에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규모의 기술 개발 과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행의 주체는 대부분은 기업입니다. 왜? 산업부와 관련됐기 때문에 산업부는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입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소중견 또는 대기업에 입사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국가 R&D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맡은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서비스 R&D라고 서비스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부가 일반적으로는 제조 산업에 많이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들으시죠. 뭐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뭐 이런 식의 기술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제가 있는 부분, 제가 조금 독특하게 조금 마이너한 영역입니다. 서비스라는 영역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부 유일의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 산업과 서비스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산업 자체를 산업부 관점에서 새롭게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략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으로 주로 발표됐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산업 코로나 뭐 대응 및 발전 전략,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정부 발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예산들은 약간은 중간 정도의 규모의 어떤 단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기준으로는 한 615억 정도. 과제 수로 따지면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과제 수로 따지면 85개 그 정도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크게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지식 서비스라고 돼 있다 보니까 말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이란 말 자체도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니라서. 근데 지식의 생산, 가공, 유통 및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가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활동들, 방송, 통신, 교육, 금융 이게 다 서비스죠. 아까 바로 직전에 했던 의료도 서비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고유한 일이고, 거기에 기술을 애드했을 경우에 새로운 형태의 비즈 모델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우리가 택시 서비스가, 택시는 그냥 운전만 하면 택시 서비스였는데 우버라든가 소카라는 사업자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 모델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 모델을 바꿔가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또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회사로 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테슬라가 과연 자동차 회사일까 이렇게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서비스 기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새롭게 바꿔가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새 이제 자동차에서도 차를 싸게 사고 매달 얼마씩 돈을 내면 내비게이션을 쓰고 차의 부가 서비스를 쓰는 형태가 새롭게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 쓰면은 매달 얼마씩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구독형 모델로 해서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만 더 내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괜찮은 자동차로 변신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시대도 계속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부가가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제조 서비스의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래의 제조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약간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원래 제조라는 건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물건의 무형의 서비스와 고객의 경험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접근이 앞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접근들을 저희가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접근이 있다면 기술 개발 요소들을 계속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건 스마트 빔은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빔 프로젝터가 과거에는 그냥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동영상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의 물건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화면이
스트리밍 되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빔 프로젝터가 과거에는 그냥 이런 데서 쏘는 것만 됐었는데 이제는 야외에서도 보고 캠핑 가서도 보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그것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봤던 거고요. 여기 혹시 뭐 주식 투자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 회사 아실 거예요. 펠로톤이라는 회사. 그래서 운동이라는 개념들을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의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러 못 가게 된 거죠. 그거를 원격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등장을 했죠. 펠로톤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냥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니고 저 화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소통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선생님 또 그 사이에 선생님도 계시겠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이제 펠로톤이라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에다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 그냥 빔 프로젝터가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가 올라간 형태들의 접근들이 있습니다. 뭐 CES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1월에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를 딱 보여주는 시점이 내년 1월 되면 이제 CES에서 보여줄 건데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매년 그 전자 전시회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기에 이제 어떤 것 회사가 키노트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큰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데 내년에 이제 키노트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농기계 트랙터 만드는 회사예요. 거대한 트랙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키노트를 해요. 키노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농기계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만든 솔루션이 뭐냐면 자기가 경작하는 작물과 잡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론을 날리던 트랙터 가면서 옛날에는 비행기가 농약을 그냥 무차별로 쐈잖아요. 이렇게 TV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잡초에만 농약을 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친환경적인 작물 재배가 되겠죠. 병충해는 방지하면서 그런 식의 새로운 접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올드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이 존 디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트랙터를 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의 농토의 토질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또 자기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죠. 새로운 남들은 모르는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가 막 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는 농사가 되고 어디는 농사 안 되는 걸 그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이 농기계 회사가 더 잘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들이 제조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하는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시를 들어왔어요. 최근에는 이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 산업이 더 앞서 나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빨리 앞서 나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술들이 오히려 제조 산업에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의 경우에는 요새 이제 제조 안전의 이제 제조 현장에 우리 AI 스피커 아시잖아요. AI 스피커는 이미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조 현장에서는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AI 스피커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그런 접근을 한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여러 예시가 있지만 최근에 TV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번에 SPC 사건도 보시면은 장비에 사람이 끼고 이런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은 대부분 언론 보도를 보면 2명이 근무해야 되는 건데 1명만 근무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산업 현장에 2명이 근무하면 되겠죠. 근데 1명만 근무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돈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1명이 근무하면서도 그 문제가 안 발생하게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기술적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생각했던 접근은 뭐냐면 살려줘.
라고 말하면 그 기계가 멈추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막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 근로자가. 그러면 딴 얘기 안 하고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계가 멈추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AI 스피커 보시면은 막 자연어로 막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조 현장은 그런 식의 유연한 대화는 필요가 없고 명령어 하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이 명령어 인식이 쉬울 것 같지만 제조 현장에 가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를 산업 현장에는 보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엄청난 노이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산업 현장의 독특한 노이즈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없애고 살려줘만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갖고 이제 내년에는 층간 소음을 한번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대부분의 교육이 또는 일이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뀌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집이 이제 공간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집이 과거의 집과 다르게 집의 서재가 사무실이 되고 공부방이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거실이 홈 트레이닝 공간이 이제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번 일어나고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있다, 토글처럼 변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온오프 동시에 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뭘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가상 공간, 요새 가상 공간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가상 공간에서 게임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협업을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회의하면 질문 잘 안 하고 자기 의견을 잘 안 낸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로 되어 있으면 내 의견을 잘 전달할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런 회의는 그렇게 캐릭터로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의견들을 다양하게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 의견을 안 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뭔가 그런 기술적인 접근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뭐 비대면 직무 매칭 및 직무 개발 지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기업에서는 원래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고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그 의무 고용을 위반하고 있어요. 대부분 벌금으로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장애인 한 분이 그 층에 있을 때 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화장실도 바꿔야 되고요. 그 장애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사무 공간도 바꿔줘야 되고 굉장히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러면 비대면의 시대가 이제 왔는데 그분들은 그냥 재택에서 있는 게 그분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경인데 재택에서 그냥 근무하게 하면 안 되는가? 근데 그러려면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기업이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매칭하는 매칭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실감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비대면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는 과학 실험 실습 예체능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국영수사관은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으로 하거나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고민한 거는 왜 우리는 음악 수업을, 여기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슈베르트를 듣고 뭐 베토벤을 들어야 되지? 음악 수업을 꼭 그걸로만 해야 되나? 고전이 아니고 블랙핑크 갖고 음악 수업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미술 수업, 체육 수업. 체육 수업에 우리가 띵트를 왜 배워야 되지? 예를 들면 K-팝 댄스에 어떻게 보면 덤블링 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체육 수업을 배우면 안 되나? 띵틀 수업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런 과제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 교과, 음악 교과를 기존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그대로 맞추되 지금 하고 있는 K-팝이나 e스포츠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나라는 당장은 어렵고요. 오히려 미국의 온라인 학교에 공식 커리큘럼이 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온라인 학교에 공식 학점을 받아버리면 괜찮겠다. 그래서 실제로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실험적으로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외에도 홈 트레이닝, 그다음에 뭐 마이스 산업, 뭐 그다음에 팩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조금 주식 투자도 있습니다. AI 주식 투자. 혹시 라시로라는 주식 투자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유료 모델로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만든 주식 투자 이게 매수 매도 기법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 형태는 통상적으로는 2에서 3년 연 10억 정도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과제, 그다음에 해외와 협력할 수 있는 과제, 뭐 이런 과제들도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북한 얘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도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ICT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정일 때도 그렇고 2013년에 김정은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2019년에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터넷 사용자는 굉장히 미약한 인프라가 워낙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고요. 반면에 이동통신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뭐 앞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휴대전화 공식 서비스가 2000년 초부터 일찍처럼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망 깔아가지고 남들이 30년 동안 깐 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단번 도약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VTR, 우리나라는 옛날에 VTR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VTR, VCD, 지금 DVD 쓰죠. 예. DVD도 넘어갔죠. 그렇지만 북한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앞단을 다 버리고 DVD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좀 더 말 그대로 단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한 게 이제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 스마트폰도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입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600만에서 700만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철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휴대폰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 나타나면 다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죠. 네. 폰은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네. 네. 그래서 진달래 세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스마트폰으로 20년에 만들어졌고 올해에도 마두산이라고 맨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생각보다 소프트웨어는 잘해요. 그 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걸 못 쓰기 때문에 또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천 기술 쪽에 예를 들면은 우리 윈도우부터 시작했느냐 컴퓨터에서 도스부터 시작했냐는 좀 다르거든요. 도스는 처음부터 코딩하고 시작하는 거고 윈도우는 PC를 시작하면 드래그 앤 드랍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우스 잘 쓰는 법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타자처럼 쳐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계속 타자처럼 쳐서 하는 정도의 접근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언어에 좀 더 가깝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